저는 40년 동안 거짓을 말했습니다. 체제를 찬양하고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 리춘희가 한국에서 밝힌 충격적 고백입니다. 김일성 서거 때는 진심으로 울었고 핵실험 발표 때는 가슴이 벅찼다던 그녀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그녀가 베이징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춘희입니다. 북에서 40년을 방송 아나운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가서 발표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서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핵실험 성공. 그 모든 역사적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1957년 저는 평양 중구역 대동강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평양 토박이었고 아버지는 당 간부셨습니다. 어릴 적 한 번은 김일성 주석님을 직접 뵌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석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 아이는 목소리가 곱구나 하셨다는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20살에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동강변 아파트에서 일어나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제 남편은 당 선전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가 군대에 가서 대좌까지 올랐을 땐 정말 뿌듯했습니다. 손주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10살짜리 손자와 7살짜리 손녀였죠. 명절 때마다 손주들이 평양냉면 먹겠다고 조르면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90년대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김일성 주석님 서거 방송이었습니다. 1994년 7월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땐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모시고 일했는데 가끔 직접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통령님께서 저를 직접 불러 일을 시키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핵실험 소식,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못 대하는 강국이 되었다고 믿었으니까요.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방송 담당이라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려면 미리 내용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곳에서 최고위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농담도 나눴습니다. 저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특별 배급을 받고 외국 물건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허약한 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인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12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장성택 동지 숙청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부이자 당시 북한 2인자였던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처형된 사건 말입니다. 그날 저는 특별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를 감행한 장성택의 온갖 만행을 폭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본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장성택 동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었거든요. 그분이 농담도 하시고 제 손주들 이야기를 물으시던 모습이 선했습니다. 방송국 안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는데 담당 간부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동무 사진 봤소? 무슨 사진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본 사진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성택의 시체였습니다. 개처럼 끌려나가 총살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농담을 나누던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입 조심하시오. 벽에도 귀가 있어.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집에서조차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다니. 며칠 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귀갓길에 저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대동강변으로 데리고 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위험할 수 있어. 내가 장성택 동지와 가까웠어. 함께 사업도 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아래 라고 외칠 때마다 속으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자리도 하루아침에 역적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40년을 충성했어도 소용없구나. 김정은 원수님 고모부도 저렇게 죽는데 우리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방송국 동료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다들 알았습니다. 숙청당한 거죠. 그 동료는 장성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는 게 죄가 됐습니다. 고작 사진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겁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끌려가는 꿈, 손주들이 우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 체제가 우리를 언제든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믿고 따랐던 이 체제가 과연 옳은 건가? 하지만 그 생각조차 위험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2015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어딘가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장성택 사건에 연루되어 끌려갈까봐 3년을 전전긍긍하며 살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자연사하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남편 죽음에 안도하다니.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제 아들 인민군 대저였던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겁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던 정찰총국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부의 고위 간부들이 중국과 밀무역하면서 뇌물을 받은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군량미를 빼돌려 중국에 팔고 그 돈으로 고급 술과 외국 담배를 사들이는 걸 봤습니다. 병사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간부들은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은 그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직한 아이였거든요. 아들은 더 위에 보고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습니다. 보이부에서 저를 조사하겠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이부라니. 그곳에 끌려가면 산채로 나오기 힘듭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40년 쌓은 인맥을 다 동원했습니다. 당 간부들에게 사정했고 뇌물도 썼습니다. 대동강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외국 술, 담배, 시계.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바쳤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 그만하시오. 이 사건은 이미 원수님께 보고됐어. 당신 아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오? 다 원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까지 이 사건을 알고 계신다면 제 아들은 끝입니다. 오히려 반당 행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했는데 그게 오히려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10살, 7살 손주 둘을 데리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도 울면서 며느리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충성했는데 아들 하나 못 구하는구나. 그날 밤 손주들을 재우고 홀로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에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라도 살아서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썩었다고. 충성해도 소용없다고. 내가 40년을 바친 이 체제는 자식도 손주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아니,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고.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고. 손주들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빼내야겠다고. 설령 제 아들이 죽더라도 손주들은 살려야겠다고. 2017년 가을 아들의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쌓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경 지역과 연결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평양 장마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중국과 밀무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람을 보낼 수 있겠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세 식구면 1,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동강변 아파트를 몰래 팔았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뇌물을 쓰면 불가능한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너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야겠다. 남편은 내가 끝까지 빼내보마. 하지만 너희라도 살아야 한다.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 없이 못 갑니다. 차라리 아이들만이라도.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어른 둘이 국경을 넘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군인 가족이라 감시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지방 친척집에 보낸다고 하면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 7살짜리 아이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고향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렴이라고만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갔습니다. 저는 지방 취재 명목으로 손주들은 할머니 따라 여행 가는 걸로 위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언제 엄마 아빠 만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국경 도시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했습니까? 아이들 여권 사진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십니까?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네. 내 얼굴은 너무 유명해서. 정말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치고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도 다 알 겁니다. 제가 국경을 넘으면 즉시 신고될 게 뻔했습니다. 손주들과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여관방에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자가 자면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새벽 4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잠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손녀가 울면서 할머니도 같이 가요라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갈게. 너희가 먼저 가서 기다리렴. 엄마 아빠도 곧 보낼게. 아이들이 브로커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살, 7살 어린 것들이 할머니 없이 국경을 넘는다니. 강에 빠지면 어쩌나,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계시다면 제 손주들을 지켜주십사고. 일주일 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이들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2018년 4월 손주들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한국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전해준 사진 속에서 손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살았구나. 이제 아들과 며느리만 빼내면 되는구나.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조사가 깊어졌습니다. 2018년 여름 며느리가 울면서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구류장에 갇혔답니다. 고문당하고 있대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구류장은 보이부 지하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산채로 나오기 힘듭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방송국 국장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남에게 무릎 꿇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동무, 제발 좀 도와주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시오. 국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 이미 결정된 일이오. 당 중앙에서 본보기로 처벌하기로 했소. 본보기.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공개 처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 기른 그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방송국에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데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오늘은 집에 가시오. 특별 방송이 있으니 보지 마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내 아들이 죽는구나. 저는 비틀거리며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반당 반혁명 행위를 저지른 역적 리모모의 사형 집행 소식을 알립니다.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라디오는 계속됐습니다. 인민군 대좌 리모모는 당과 수령을 배신하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몰래 제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이 강원도 어느 군부대 앞에서 총살당했다고. 군인들과 주민들 500명 앞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어머니 죄송합니다였다고.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도 끌려갈지 모릅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우리도 위험했습니다. 과연 며칠 뒤 보위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무, 며느리는 가족 성분이 나쁘니 재교육이 필요하오. 며느리를 끌고 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 손주들에게 가야 한다. 살아남아서 이 지옥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증언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2019년 2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방송국 국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동무, 중요한 임무가 있어. 사무실로 들어가니 당 중앙의 고위 간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동무, 당신이 이번에 특별방송을 녹화해야 하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무슨 방송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간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상시 방송이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본을 건네받았습니다.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유고시 발표할 내용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심장마비로 서거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대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니면 쿠데타나 암살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거나. 동무, 이 일은 극비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간부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도 불안해하는구나. 끝이 보이는구나. 녹화실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 앉아 거짓말을 외쳐왔습니다. 위대한 승리, 풍년, 인민의 환희.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처형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저는 여기서 웃으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리 동무 준비됐소? 감독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평생 연습한 비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도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기술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진짜로 났습니다. 슬픈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체제 때문에 죽은 아들. 수용소에 갇힌 며느리. 한국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손주들. 녹화가 끝났습니다. 훌륭하오, 역시 리 동무요. 간부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녹화한 방송이 저건가? 정말 저게 마지막인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에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얼굴로 40년을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손주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손주들. 자유로운 나라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할머니도 곧 갈게.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저도 이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제 얼굴은 너무 유명했으니까요. 중국 조선족들도 다 알 겁니다. 국경에서 신고당할 게 뻔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왔습니다. 3월 어느 날 방송국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북중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할 대표단 선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예술인, 방송인들이 가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국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동무 왜 가겠다는 거요?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말도 좀 하지 않습니까?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리 동무 같은 원로가 가면 중국 쪽도 좋아할 거요. 승인이 났습니다. 5월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챙겼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숨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기관에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